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복잡한 정치 상황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막 닻을 올렸는데 기대감도 있고 또 좀 불안감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주 뚜렷해요. 네, 그렇죠. 사상 초유의 상황 뒤에 이제 출범한 정부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새 정부의 첫 발걸음부터 해서요. 전직 대통령 재판 문제, 또 경제, 부동산, 남북 관계까지 정말 지금 핵심적인 쟁점 1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어떤 핵심 맥락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짚어내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6월 4일에 출범해서 내각 인선도 빠르게 마무리했어요. 네, 그렇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이름들이 딱 눈에 띄는데 근데 초기 국정 지지율이 58.6%. 꽤 높게 나왔어요. 네,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높은 지지율의 배경이 단순히 새 정부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라기보다는요. 정부 말에 그 극심했던 혼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이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돼요. 민생이요? 네, 실제로 국민 41.5%가 이 경제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주는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정책이 바로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검찰개혁 같은 이런 구조개혁 의지도 상당히 강해서 앞으로 이 민생 안정하고 개혁 추진,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가 큰 만큼 또 정치적인 부담 요인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게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 시도,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건데 벌써 7차 공판까지 갔다고요? 네, 이 재판이 현재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이걸 내란 수괴 사건으로 딱 규정을 하고 특검,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검까지. 저희는 여기서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재판 결과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요. 네.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미래 이런 것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 상황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범여권, 그러니까 여당이랑 좀 우호적인 정당들 합쳐서 298석 중에 188석. 이야, 압도적인 다수네요. 네, 압도적이죠. 이걸 바탕으로 예전에 그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라든지 최상병 사건 특검법 이런 거요. 이걸 다시 밀어붙일 기세예요. 압도적인 의석이라는 게 물론 법안 처리나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요. 자칫하면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중도층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협치보다는 좀 힘의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좀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주요 정책들은 그럼 어떻게 가고 있나. 일단 남북 관계는 아주 약간 숨통이 트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그런 조짐이 보이죠. DMZ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멈췄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했다고요. 6.25 정신 복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상징적인 조치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 북한 핵 문제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서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해빙 분위기가 과연 얼마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도 통과가 됐죠. 더 내고 더 받는다 구조.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
이걸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71년으로 한 15년 정도 늦췄다고 하네요. 네, 통과는 됐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혁안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는 점이에요. 아, 청년들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아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냐? 혜택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크다는 거죠. 이게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군요. 결국 통과는 됐지만 뭐랄까 어느 세대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좀 미봉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새 정부는 공급, 공급 이걸 외치고 있어요. 250만 가구 공급 계획, 1기 신도시 재정비 뭐 이런 규제 완화 카드들을 꺼냈죠.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장기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딱 발표했는데 이게 역설적이기도요. 발표 직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0.36%나 급등했어요. 이게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와, 0.36%요? 아니 공급 늘린다는데 왜 오르죠? 그러니까요. 마치 불 끄려고 물 뿌렸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랄까요? 이 장기적인 공급 약속이 오히려 단기적인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정부 의도랑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긴 거죠. 와, 진짜 하나하나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네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또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과거 그림자도 있고 그렇죠. 거대 여당의 힘은 강하지만 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 부동산, 연금, 남북관계. 아, 과제가 정말 산더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경제부터 살려달라는 그 국민적인 요구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같은 어떤 정치적 과제,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 이게 앞으로 전국의 향방을 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전직 대통령 재판 결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이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앞으로 상황을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외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언론의 역할 그리고 그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언론 문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언론 접근권은 이전보다 좀 확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언론을 마녀 사냥의 주체다 이렇게 지목하는 날선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양극화가 심하죠? 네.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정보는 과연 어떻게 걸러지고 또 퍼져나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믿고 판단해야 할까? 아마 이 질문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